해축팬 393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맨시티 이적 시장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이적 시작하면 영입이긴 하지만 최근엔 또 맨시티에 정말 큰 재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뭐 이건 놀라운 게 아니죠. 근데 이 기간이 참 2034년까지 몇 년이야? 네, 그래서 기사를 제가 좀 긁어왔는데 일단 홀란드가 2034년까지 일단 9년 반 재계약을 한 거죠. 최장 이거보다 더 한 게 있나? 네, 9년 반 재계약을 했고 이 종전 기록이 지난해 첼시가 콜 팔머랑 재계약을 했던 9년 네. 재계약. 요거를 뛰어넘는 한 수 더 떴다. PL 역대 최장 계약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선수가 받는 돈인데요. 이제 기본으로 알려진 돈이 50만 파운드, 약 주급 8억 8천만 원 정도에서 9억 사이 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마이크 키건이라는 기자에 따르면 혼란의 주급이 초상권, 로열티 보너스, 옵션 등에 따라서 최대 15억까지도 뜰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살라 재계약하면서 이슈가 됐던 뭐 초상권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깔끔하게 보장이 된 거네요. 네, 이제 이 부분 전임자는 이제 덕배가 한 7억 정도 받고 있었다고 해요. 혼란도 이제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덕배를 훌쩍 뛰어넘는 프리미어리그 1위 연봉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이럴 만한 가치는 있는 선수죠. 확실히 이런 연봉을 받을. 그럼요. 돈은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9년 반을 박았다는 게 이게 참 얘기해볼 거리가 좀 많은 거죠. 사실 저는 혼란이 언젠가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뭐 맨시티랑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약 기간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제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많았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바이아웃 조항도 없는 걸로 보이고 당연히 9년이라는 계약을 봤을 때 혼란이 진짜 나 나갈래요 하지 않는 이상은 맨시티에 쭉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계약 기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진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좀 인상적이었던 게 혼란의 원래 계약에는 바이아웃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혼란이라는 선수 자체가 자신의 쭉 커리어를 한번 딱 정리를 해놓은 선수라고 해요. 뭐 언제는 여기서 뛰다가 오탄인가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뭐 돌문에 갔다가 돌문을 선택한 것도 다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르트문트에 갈 때도 좀 바이아웃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맨시티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아웃을 넣고 왔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원래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이아웃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인상적인 게 그 브라이스 하퍼가 필라델피아랑 재계약할 때 나는 여기에 종신하겠다는 의미로 옵트아웃을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거 홀란드가 나는 종신하고 싶다라는 뜻을 충분히 밝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맨시티 팬들이 뽕차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종신 계약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런 계약 형태가 축구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축구의 종신 계약 찾아볼 수가 없었죠. 뭐 축구는 사실 뭐 부상에 대한 변수도 많고 그리고 사실 기량 하락에 대한 변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첼시를 시작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장기 계약을 맺는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야구나 농구랑 다르게 축구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 계약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좀 많아진 느낌입니다. 첼시가 아무래도 뭔가 트렌드를 좀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뭐 첼시가 처음에 이제 뭐 7년, 8년 막 갑자기 뭐 누구야 저기 잭슨 막 받고 잭슨은 아마 두 개의 계약 합치면 거의 10년 넘어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팔모도 굉장히 길게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선수 처음 영입할 때도 막 계약 기간 길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약간 조롱식으로 이렇게 막 야 저거 너무 미국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맨시티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이제 슬쩍슬쩍 따라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홀란급의 이런 대단한 선수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정말 이렇게 종신 계약 형태의 뭐 10년이 넘는 그런 계약을 받는 선수가 나올 날도 뭐 머지않지 않았을까. 뉴 노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축구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홀란드라는 선수가 축구계에서 갖는 영향력이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고 제가 볼 때 5손가락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인데 음바페 홀란드가 거의 요즘은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가 이런 계약을 첼시처럼 박았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런 계약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것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슈퍼스타들이 봤을 때도 나도 그럼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혼란 같은 경우는 뭐 바르카르 뭐 예를 들어 기타 뭐 과르디올라 감독과도 뭐 함께 해야 될 거고 뭐 그리고 과연 이렇게 혼란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얼마나 이제 뭐 성과를 거둘 것인지 물론 이제 지금 트래블 한 것만 해도 벌써 동상 하나 세워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제 이 뭐라 그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9년이랑 시간 동안 이거는 없으니까 사례가 축구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약 기간을 바꿔 뛴 사례가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아빠도 맨시티에서 뛰기도 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가 집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펩이 또 남겼거든요. 펩이 이번 계약에 대한 코멘트로 여기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혼란이 클럽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클럽이 혼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란이 이 클럽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동안 뛰기에 이보다 나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또 생각해봐야 될 건 이렇게 장기 계약을 박은 걸로 봐서는 이제 맨시티의 그런 재정적인 금전 그 법적 이슈 그렇죠. 이런 게 좀 그래도 없어졌으니까 했겠죠? 재계약을? 사실 이거에 대한 왈가왈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계약을 안 한 상태로 그 징계를 받으면은 홀란드를 그냥 무방비하게 뺏길 수 있으니까 그냥 종신 계약을 박아놓고 뺏기지 않을 그러니까 대비책을 마련했다라는 의견이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맨시티 이거 절대 징계 안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징계를 받더라도 최대 뭐 벌금형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도 뭐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 진짜 2부 감독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있으면은 사실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뭐 이런 법적 이슈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 그 당시에 변호사비로 네. 얼마를 썼는데 이거 하나 못했을 리는 없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계산은 또 확실히 맨시티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계약 거의 10년에 가까운 계약을 우리가 처음 보게 됐는데 네. 뭐 이 선수가 앞으로 정말 긴 기간 동안 뛰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게 진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축구의 뉴 노멀로 또 될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영입 얘기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여름에는 사실 영입이 거의 없었고 이제 겨울에 이제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부랴부랴 지금 선수들이 찾고 있는데 거의 이제 거피셜 난 선수만 한 3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오마르 마르무시 이집트 선수입니다. 99년생 공격수고요. 183cm의 프랑크푸르트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 시즌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던 뭐 거의 살라 다음이죠 이 정도면. 네, 마르무시고 또 이집트 선수기 때문에 또 살라 다음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선수기도 한데 원래는 뭐 리버풀이라던가 이런 팀들과 링크가 네. 지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맨시티가 바로 치고 들어왔고 별다른 뭐 그런 왈가왈부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히어리고까지 뜬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작별 인사를 이미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적이 뭐 가냐 안 가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맨시티에 입성하기만 남은 것 같은데 뭐 앞서 언급했듯이 전반기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키커에서도 랑리스트에서 월드 클래스를 받은 선수인 만큼 굉장히 맨시티로의 이적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기 스탯을 좀 살펴보면 이제 리그 17경기 15개의 득점 9개의 도움을 리그에서만 기록을 했고 유로파에서는 4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기만 따졌을 때는 이제 살라 다음으로 유럽에서 공격 포인트를 제일 많이 생산한 또 선수였다고 하네요. 케인보다 한 개를 더 했어요. 공격 포인트를. 확실히 이 선수가 놀라운 거는 골도 골인데 어시스트도 이렇게 많다는 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텐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또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전반기만 뛰었는데도 벌써 9도움이다? 이제 득점 2위, 도움 1위거든요. 이 부분만 있어서도 좀 분데스리가에서 얼마나 좀 독보적인 공격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탯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경기당 키패스 1.1개, 드리블 2.7개, 그리고 이제 XG 디퍼런스, 그러니까 XG보다 더 많이 이제 기록한 숫자가 5.8. 그러니까 XG보다 5.8을 더 골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슈팅 능력,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진짜 모두 다 갖춘 만능형 선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좀 프리킥 능력도 좋고요. 그래서 드리블로 파울을 얻은 다음에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229번의 드리블 돌파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분데스에서 공격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아마 윙어는 뺀 거겠죠. 그리고 이건 다 옵타에서 가져온 스탯이고요. 그리고 31번의 기회 창출은 이제 분데스리가 12 정도 되는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멀티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했지만 뭐 투톱의 한 자리기도 했고 뭐 왼쪽 측면이나 공미 그리고 유사시인 오른쪽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맨시티라는 팀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도 좀 자신의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맨시티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맨시티가 뭐 평범하게 봤을 때 3-2-4-1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느 자리에 어울릴까요? 3-2-4-1이요? 네. 스트라이커죠. 홀란 백업.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선수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라던가 아니 뭐 이적료 받는 주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혼란의 백업으로 영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왼쪽 측면이 지금 좀 매우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메우려고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르모시는 사이드보다는 중앙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또 NCT가 양 사이드를 굉장히 벌려놓잖아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슈팅 능력이 좋고 좁은 공간에서의 이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란을 보조할 수 있는 과거 후리안 알바레스를 활용했던 방법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단 이 선수가 뭐 알바레스처럼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뭐 공중보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발 밑에 놓고 또 네.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혼란이랑 같이 뛰면 이제 뭐 공격형 미드필더 네. 뭐 아니면 이제 혼란의 대체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진짜 극단적으로 측면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맨시티의 이선 자원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조금 다른 점이라면 위고 이케티케랑의 조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케티케 같은 디겐스와? 경우에는 되게 공을 잡고 그 다음에 마르무시한테 연결해주는 능력이 좋아요. 네. 근데 시티에서는 혼란이 있다 보니까 혼란이 잡고 지켜준다기보다는 혼란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갈지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포지션도 포지션인데 저는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딱 보고 들어왔을 때 뭔가 확실히 역습이라던가 좀 공간이 나왔을 때 좀 더 이 선수의 강점이 드러나는 듯한 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시티라는 팀 자체는 어찌됐든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마르무시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마르무시가 뭐 이집트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더 그렇고 일단은 역습이 1번인 팀이기 때문에 그쵸. 뭐 하이라이트 보면은 뭐 지공을 뚫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네. 계속 뛰고 있어. 그래서 달려나가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프랑크푸르트가 거의 지공을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네. 의도적으로 속공을 좀 유도하는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극단적인 속공을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에 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펩은 생각이 있을 거고 스카우트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을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적인 적응과 더불어서 마르무시가 좀 맨시티에 와서 검증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하죠. 네. 일단 뭐 플라텐버그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적료는 뭐 7천만 유로 고정에 네. 뭐 플러스 옵션이 들어갈 네네.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주급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받아? 이게 지금 받고 있는 주급의 10배라고 하는데 와. 사실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고민 없이 겨울에 오는 게 아닌가. 4억이면 되게 맨시티 기준에서도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적료가 1,000억 드는 선수니까 또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마르무시 처음에 링크가 있을 때 당연히 전 안 나갈 줄 알았어요. 네.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워낙 잘하고 있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지금 갈 정도인데. 네, 지금 뭐 잘만 하면은 리그 우승 경쟁까지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간다고 했었는데 주급 보면은 그럴만하구나. 이거는 네. 10배면은 네. 이거 할 말이 없죠. 그렇죠. 홀란도 10배 준 다음에 갈 수도 있어. 주급 90억. 그럼 가야지. 갈 수도 있잖아. 90억이면 가야지. 주급 90억이면 가야지. 그래서 좀 압도적인 약간 돈의 힘으로 맨시티가 또 확실히 영입을 했고 아마 가격이 이 정도기 때문에 조만간 또 우리가 경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
탑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선수입니다. 04년생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고요. 186cm 랑스 소속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또 수비수예요. 중앙 수비수. 생각보다 되게 어리군요. 네, 그래서 일단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적이 일단 우리 눈을 네. 사로잡고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뭐 그리고 이제 센터백 거기다가 이제 186cm의 센터백이 또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또 하나 센터백이 또 큰 선수가 나왔다. 뭐 이렇게 또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록은 이제 전반기에 13경기 975분 정도 랑스에서 활약을 했고요. 네, 패스 성공률 89%, 뭐 롱패스 경기당 2.4회, 태클 1.2회,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4.4회 등 뭐 좋은 스탯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인터셉트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인터셉트 부분이 리그왕에서 이제 2위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출전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시티가 가장 붕괴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스톤스나 뭐 아케 이런 선수들이 다치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조직력이 좀 많이 무너졌던 느낌이 있었는데 센터백을 뒤에 언급할 비토레이스도 있지만 후사노프 역시도 영입을 하는 걸 보면은 펩은 이제 사이드백을 쓸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뭐, 네. 뭐 뒤에 언급할 비토레이스도 그렇고 완전히 센터백 2명이고 그리고 네. 그나마 있던 이제 풀백 워커까지 이제 판매 예정인 링크가 좀 뜨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적이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이제 그냥 풀백을 하나 보내고 센터백만 2명 뭐 그쵸. 충원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근데 또 캄비아소 링크가 있잖아요. 네네. 유벤투스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펩의 머릿속이 좀 살짝 궁금해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사노프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선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되게 좋은 평가는 많아요. 뭐 피지컬도 좋고 뭐 속도도 있고 뭐 그리고 발밑도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좀 도전적인 태클을 선호를 하는데 이제 도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이제 무리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방에 한번 퇴장도 한번 당했습니다. 이 선수도 하이라이트를 보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속도도 좋은 선수 같고 속도 좋아요. 예. 생각보다 좀 키도 좋은 선수여가지고 공중볼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장점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몸을 막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터프한 수비수 같다라는 느낌을 도전적인 거 받았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맨시티 수비수들이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가 디아스 정도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빡세게 붙어주는 선수가 네. 없다. 그런데 이런 약간 유형들이 조금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스타일 자체가 뭐 여러 매체에서 언급을 했지만 아시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네, 되는 게 김민재. 김민재와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멘트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신기한 게 어쨌든 간에 아시안인데 김민재도 그렇고 후사노프도 그렇고 피지컬적으로 수비를 한다는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달려들어 수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 확실히 김민재 선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후사노프도 만약에 와서 당장 뛰게 된다면은 뭔가 그런 맨시티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뭐 도전적인 수비, 진짜 강력한 태클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만 이제 센터백은 경쟁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선수는 온다고 해도 막 당장 선발 출전하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마르무 씨와는 좀 다르게. 네, 확답은 네. 할 수 어렵지만 어쨌든 뭐 이번 시즌에 꾸준히 기용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라이트백이 당장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훈련에 참가하고 조금 적응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스쿼드 자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옵타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옵타에서 이제 맨시티 영입 예정 선수들을 가지고 뭐 하나씩 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또 약간 불안점으로 나온 게 이 선수가 드리블 숫자가 되게 적대요. 그래서 드리블 숫자랑 이제 볼 터치 숫자가 랑스가 지금 백스리를 쓰고 있는 그 백스리 이론 중에서도 제일 적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맨시티의 특성상 공을 많이 만져야 되고 네. 사실 센터백이라 해도 드리블을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건 이제 뭐 랑스 전술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 자체도 좀 그런 스탯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또 검증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궤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이 후사노프 선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팔로우하신 분의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던가 말씀해주신 기술적인 볼터치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시티가 아무래도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팀이고 그 중에서도 펩은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감독이다 보니까 맨시티에 갔을 때 이 선수가 만약에 전술적인 개념을 탑재한다면 또 이런
재능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더 벗어날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선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뭐 못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약간 시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몰라서 배워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안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전술적 특성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펩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뭐 데려왔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뭐 키를 키우는 것보단 전술적인 걸 가르쳐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건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돼 있는 선수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쉽긴 하죠. 어린 선수 기준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선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수는 이제 비토르 헤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06년생 브라질 수비수고요. 186cm 똑같이 있습니다. 파우메이레스라는 팀에 있는데 이 팀이 이제 엔드릭, 이제 윌리안 에스테방 이런 선수들을 이제 배출한 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4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이제 18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데뷔해서 딱 반 시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반 시즌밖에 안 뛰었는데 18경기를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좀 최근에는 신뢰를 확실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브라질 리그는 이게 1년 단위로 시즌이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24시즌인데 6월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절반만 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시즌이 끝난 끝났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오히려 이 선수에게는 이적하기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발 센터백이고 뭐 글에 따르면은 이제 풀백도 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선수는 근데 사실 되게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브라질 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센터백 중에 뭐 첼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뭐 리버풀, 아스날까지 좀 되게 빅클럽들이랑 많이 연결됐던 기억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이름을 들어봤을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06년생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맨시티에 와서 바로 좀 1군 스쿼드에 포함될 만한 좀 잠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의 스타일을 좀 들어보면은 제가 직접 뛰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커나 스톤스 자리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지 않을까. 발밑이 되게 좋고 뭐 풀백도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톤스 롤이라고 하죠 흔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직접 드리블하는 능력까지도 키워낸다면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도 활용할 만한 자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공중볼도 경기당 2.9에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뭐 브라질 리그 내에선 좋게 기록을 했고 뭐 속도도 당연히 풀백이 될 만큼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이제 89.2%로 상당히 좀 높은 수치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선수의 단점으로 이제 옵타 분석에서 뽑은 게 경기당 전진 패스가 2.3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팀 내에서 좀 최하위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패스 능력치 자체는 좋으나 이제 앞으로 주는 스탯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마 어리니까 뭐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전진 패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한다는 마인드가 전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뭔가 감독의 지시라던가 아니면 딱 저 패스기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린 선수기 때문에 펩의 팩3 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좀 어떤 것을 배워줄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선 딱 센터백 2명과 이제 공격수 1명 마르무시까지는 이제 거의 그냥 영입 확정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도글라스 루이즈 같은 경우는 뭐 확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요한 기자가 좀 이 기사를 써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도글라스 루이즈는 이제 디애슬레틱의 온스테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맨시티가 유벤투스의 루이즈 임대를 노리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이제 빌라에서 유벤투스로 이적이 됐고요. 근데 414분밖에 리그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출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다른 팀을 찾고 있는 것 같네요. 기대보다 되게 별로예요. 도글라스 루이스가. 지금 뭐 모타의 유벤투스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중원의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 비싼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더글라스 루이스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더글라스 루이스를 임대로 영입할 수만 있다면 뭐 잠시 시티의 중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빌라에서의 더글라스 루이스를 봤던 팬분들이라면은 어쨌든 시간을 거듭할수록 수비적인 능력에 더불어서 공격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가 갖고 있는 3선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안 좋았던 예시로 뭐 칼빈 필립스나 마테우스 누네즈를 3선에 쓰는 것보다는 이 선수를 영입해서 반년 쓰는 게 훨씬 더 좀 알짜배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선수는 확실히 앞서 언급해드렸던 뭐 누네즈나 아니면 코바시치 뭐 아니 뭐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확실히 지금 이제 맨시티에 있는 자원들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6번이 소화 가능한 선수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유벤투스 소속인 안드레아 캄비아소 이 선수도 어찌됐든 되게 진지하게 노리고 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딜에 좀 엮어서 좀 같이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캄비아소도 되게 유벤투스 팬들이 아끼는 자원이거든요. 거의 양발이고 좌측 우측 사이드백 다 되고 뭐 가능한 센터백도 뛰라면 뛸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유망한 자원이고 맨시티가 노릴 만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센터백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이드백이 거의 없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펩시티에이가 과연 이 선수를 어떤 진짜 살 식으로 거냐? 활용할지도 사면 어떻게 쓸 거냐? 네,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면은 측면 미드필더로 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는 중앙보다는 확실히 측면에 있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어쨌든 풀백을 쓰진 않고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버티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풀백으로 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바르디올도 센터백인데 첫 시즌에 거의 윙포워드처럼 쓴 걸 생각을 하면은 펩은 그냥 이 선수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쓸지는 직접 와서 정하는 게 뭐 확실히 뭐 앞에 후사노프나 아니면 헤이스도 그냥 진짜 프로필만 보고 데려온 느낌이 확실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페비 선수를 개조시킬지 보는 것도 맨시티 이적 시장을 보는 또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입 얘기는 또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 이제 나가는 선수 얘기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좀 맨시티가 스쿼드가 얇아가지고 선수가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죠. 이름이 나오는 카일 워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나가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써본 건데 맨시티가 어쨌든 빠른 보강이랑 재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리빌딩에 좀 돌입한 듯한 인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일 워커의 이적 루머도 함께 짙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생의 워커는 트래블에 기여하는 등 팀의 레전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부진이 길어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워커는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지난 12일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를 컨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AC 밀란 이런 팀들과 링크가 났고 현재로서는 AC 밀란 이적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커는 최근에 이제 맨시티가 흔들리는 과정이 있어서 주요 또 비판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특히 좀 너무 퇴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비판도 많이 받았고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쯤 이제 이별한다면 뭐 적당한 이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밀란 입장에서는 이제 풀백이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밀란의 풀백 상황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특히 그쵸. 우측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에메르송이죠. 토트넘에 있던 에메르송입니다. 네, 에메르송이 되게 별로예요. 그냥. 근데 주전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칼라브리아나 뭐 이런 플로렌치 같은 선수들이 못 뛰거나 부상이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나오는데 에메르송이 별로기 때문에 뭐 밀란 입장에서는 사이드백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노에 따르면 일단 17일에 워커가 밀란과 2027년까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을 일단 전했고요. 19일인 어제에는 이적 거래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히어리고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임대 후 완전 이적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내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워커 같은 경우는 이쯤에선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워커가 또 이게 경기 내적으로도 아시면 경기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빨리 약간 영국을 떠나는 게 좀 마음이 본인도 편하지 않을까. 네. 뭐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약간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상황, 그러니까 본인 그냥 다른 거 뭐 축구적인 걸 떠나서 그냥 워커 개인의 입장에서 뭔가 신변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맨시티는 워커 말고도 지금 흔히 말해서 쳐내야 될 자원들이 좀 많아요. 조금 제가 언급을 해보자면 잭 그릴리시도 사실 최근 그렇죠. 안 좋죠. 매각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고도 뭐 귄도완도 역시 돌아와서 그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기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케나, 스톤스 이렇게 고주급자인데 계속 누워있는 자원들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엔 처분 대상이라고 보이고 에드레송도 언제까지 에드레송을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자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홈그론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스톤스나 워커나 아케, 잭글리시 다 홈그라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영입 리스트에서 언급해드린 선수 중에 또 홈그라운 선수는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시티가 조금은 방출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명단 등록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당장 막 이 선수들 겨울에 다 쳐내고 막 이거는 네네. 어려울 거고 아마 좀 천천히 좀 바꾸려고 할 텐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또 홈그라운 선수를 추가로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스 선수들로 좀 채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홈그로운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칼빈 피리스라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잖아요, 맨시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거는 뭐 이 선수들이야 뭐 당장 나가지는 않을 거고 좀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선수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를 맨시티가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얘기 뭐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뭐 그리고 번외로 약간 아스날 얘기도 좀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세스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 막 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일단은 미러 쪽의 보도에 따르면은 세스코는 아스날 이적을 프리미어리그 중에선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25 시즌이 끝난 이후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60M 파운드,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 신사협정 조항, 그러니까 구두 협정이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 되면 이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겨울에 오려면은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물음표, 돈이. 네, 더 많은 돈이 이제 네.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아스날의 스쿼드를 좀 살펴보면 제주스가 뭐 있으나 없으나긴 했지만 결국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냥. 네, 그냥 아예 없어진 선수가 됐고 부카요 사카 역시도 햄스트링 부상을 좀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은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불투명한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수가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가진 프로필 자체가 얼마 없어요. 맞아요. 뭐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그 은하네리, 네. 뭐 그 선수도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단 4명입니다. 스털링, 트로사르, 카이하버츠, 마르티넬리인데 마르티넬리는 여기서 별로죠. 네. 스털링은 요새 그냥 거의 축구를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의 있기 나오지도 때문에. 않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카이하버츠도 계속 갈리니까 살짝 폼이 전반기만큼의 폼이 안 나오고 네. 있고요. 뭐 트로사르는 주전으로 활용하기에는 살짝 저는 어울리지 않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르테타가 이 스트라이커에 대한 질문을 정말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주스 부상 네. 이후로 조금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르테타가 사실 공격수에는 돈을 거의 안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제수스 정도 제일 큰 영입이. 네. 하베르 하베르츠도 처음에 근데, 공격수로 생각하지 네, 미드필더로 않았잖아요. 생각하고 네. 영입했는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공격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쵸. 계속 그냥 돌림 노래만 하고 있거든요. 음. 최근 한 2, 3년 동안 블라우비치 산다 안 산다 하다 유벤투스 가고 네. 뭐 니코도 지금 계속 니코만 보고 하고 뭐- 있는데 그거 먹을 떡을 바라봐야지. 거기 바이아웃이 얼마인데. 바이아웃은 싼데 선수가 이제 근데 안 간다 안 했잖아. 가. 근데 뭐 온다 안 온다는 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거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스코가 지금 이적한다면 6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겨울에 쓸 수 있는 이적료는 그러니까 이적은 가능한 건가요? 아스날 여력이? 돈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아스날도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잖아 이번에. 네 이번에 많이 쓰지 않기도 했고 팔린 것도 거의 대부분 육스 자원들을 팔았기 때문에 뭐 스미스로우라든지 은케티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팔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최근에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PSR 규정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뭐 1,000억, 2,00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지금 당장 겨울에 쓰냐 안 쓰냐가 되겠죠. 근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뭐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뭐 올해 1번 망했는데 올해 망했는데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2등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이르지 않나.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제가 앞서 아모림 얘기할 네. 때 얘기했듯이 이번 시즌이 망했다고 그냥 던지는 거는 사실 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은 시즌을 이 4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다치지 않느냐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카이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 그냥 큰 부상 하나 당해도 그냥 드디어 갖고 나갈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아스날이 어쨌든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네.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세스코가 아스날에 맞는 프로필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키가 크잖아요. 네. 제공권이 좋고 빠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최근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카이 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100%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해요. 뭐 헤더로 꽂아 넣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세슈코라는 프로필 자체는 9번이라는 스트라이커에 딱 어울리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그리고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스날이 최근에 중거리로 득점을 기록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뭐 토마스 파티 정도를 제외하면은 웨데고르도 최근에 조금 중거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퇴화한 듯한 모습이 네. 나오고 사카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빠따가 좋은 선수, 소위 말하는 이런 선수가 아스날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슈코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 17경기 그다음에 8개 득점 2개의 도움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네요. 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영입한다면은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당장 겨울에 살 수가 있느냐. 그렇죠. 라이프리치도 지금 뭐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맘 놓고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누구든 급하긴 하다. 네. 그래서 뭐 연결돼서 막 이강인 선수 얘기도 잠깐 이제 지난주쯤에 약간 파이어가 나했었죠.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선 자원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자원 이렇게 아스날이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실 계속 스트라이커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좌측 메잘라 역시도 조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그걸 메우려고 메리노를 샀는데 네. 만족스럽진 않죠. 아직까지도 살짝 템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좌측 메잘라를 영입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웨데고르 백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강인이 좀 진지하게 나온 그쵸, 거죠. 네. 얘기가. 그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라 좀 온스테인 쪽에서 믿을만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 막 더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맞긴 하겠죠. 만약에 간다면. 그쵸. 저는 오만은 일단은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환영입니다. 네, 뭐, 경기 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이슈가 이슈들이 있겠지. 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인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지금 아스날에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저는 필요한 자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미드필더 보강을 위해서 또 수비맨디에 대한 관심도 다시 짙어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사실 뭐 지난주쯤에는 아르테타를 보고 수비맨디가 아스날행을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비드가 들어간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합의는 됐다고 온스테인 쪽에서 컨펌을 하긴 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아르테타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딜이 많이 진전됐다고 보이는 게 원래 인터뷰를 할 때 있어서 아르테타는 다른 선수 질문이 나오면 이 선수는 다른 팀 선수니까 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비맨디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딜에 있어서 굉장히 진전이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수비맨디의 영입이 지금 필요하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보시면은 토마스 파티나 조르지뉴 둘 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신분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6번 자원이 필요하고 길게 봤을 때 데클랑 라이스를 조금은 6번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좌측 메잘라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비맨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일단 6번에 대한 안정감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라이스가 좌측으로 간다면 라이스가 사실 올 시즌에 공격력이 좀 많이 아쉬워진 듯한 모습이 저는 있거든요. 그렇죠. 득점 자체가 뭐 네. 많이 줄었죠.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부가적으로 메리노의 좀 튜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이 친구로서 좀 같이 적응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스날한테 맞는 프로필이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메리노, 메데고르, 수비민디 나오면 소시에다드 조합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렇네. 감독도 소시에다드 출신이고. 그렇네. 그렇네. 알았어. 그러고 뭐 지금 노리고 있는 공격수도 소시에다드 출신 이삭이고. 그러네. 레알 소시에다든지 아스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오만은 수비맨디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스날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링크를 뿌리고 있고 뭐 또 나중에 영입이 확정이 된다면 또 저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은 이제 맨시티처럼 구체적인 뭐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와도 여름에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스날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른 팀들도 뭔가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맨시티처럼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쭉쭉 1월 이적 시장 동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더 돌아와야 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레스터 경기인데 왜냐면 한 90% 확률로 뭐 이기겠지 레스터인데
근데 혹시나 레스터전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더 경석이 형은 이미 질 것 같다는 거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레스터도 아닌가? 레스터 너무 못하나? 레스터가 근데 최근에 네.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지거든요. 음. 결국에 잘하다가 한 골 먹히고 무너져서 네. 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골을 넣을 네. 수 있냐인데. 근데 토트넘은 경기력도 안 좋긴 그러니까 해가지고 경기력도 안 좋고 다 분위기도 안 좋고 물론 이제 호펜하임전에서 반등할 수도 있으면 전 높은 확률로 호펜하임전은 거의 이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정한데 어떻게 이길 거야? 토트넘이요? 네. 아니 전 호펜하임은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호펜하임이 지금 안 좋긴 한데. 1차 감독 오고 1승인가 2승인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원정인데? 아이, 아니면 그냥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유로파리그를 잡고 리그에서 망하나? 거기다가 지금 이미 영혼 끌어모은 거예요 지금. 유로파리그 뉴스만 잘못하면 16강 못 갑니다. 지금 진출을 네. 다이렉트로 못 가요. 다이렉트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힘을 쏟아야 되는 경기죠. 네. 주중 유로파리그가. 아이씨, 토트넘 그래서 주말 리그가 불안하다? 뭐 이렇게 가야 되나? 뭐 토트넘은 잘해도 언급하고 못해도 언급하고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차지하는 네. 지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뭐 솔직히 90% 정도는 이기겠지. 이길 거니까 한번 좀 일정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뤄볼 만한 경기가 가면은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를 좀 맨시티 첼시를 다뤄야겠네요. 일단은 맨시티 첼시가 이제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있는데 또 요것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뭐 마르무시나 네. 앞서 언급했던 데뷔전 될 비토 수도 메이스, 있고. 네, 이런 자원들이 역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첼시도 일단 우승 경쟁을 어쨌든 산술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 산술적으로 안 하고 있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경기 안 중국 했는데. 갔다 오시더니 지금.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오늘 저희가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울브스전을 못 봤어요. 근데 이기면은 노팅엄이랑 이제 같이 이제 노팅엄 밑으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뭐 이걸 이기면은 뭐 네. 아스날이랑 4점 차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나가 떨어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첼시 팬들은 사실 최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그렇죠. 첼시도 최근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아요. 리그 5경기 3무 2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분이 좋으면 변태고요. 네. 그래서 첼시는 찰로바를 임대 복귀 시켰다 정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뭐 맨시티 첼시 경기 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경기 리뷰 이런 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